아기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퍼졌다. 집주인은 미래의 얼굴 앞에서 문을 닫아버렸다. 뼛속까지 젖은 그녀는 인도 위에 놓인 2개의 젖은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우리 꼭 갈 때 찾자, 아가. 그녀는 열이 오른 아들을 꼭 안고 속삭였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길 건너편 한 백만장자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차갑고 매서운 빗방울이 부산 영도구의 낡은 어시장 골목을 때리고 있었다. 이른 가을의 무자비한 비는 도시의 회색빛 콘크리트를 검은 거울로 변모시켰고 그 어둠 속에 27세 박미래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11달 된 아들 재현이를 가슴에 꼭 붙인 채 미래는 자신의 낡은 코트 자락으로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쌌다. 코트 안쪽에서는 아이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지만 바깥에서는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피부를 침투하며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이제 그만 나가.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소리와 어울려 귓가를 때렸다. 58세의 최광석은 미래가 살던 낡은 반지하 월세방의 주인이었다. 주름진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미래의 마지막 짐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가방을 거리로 내던졌다. 가방은 웅덩이에 떨어져 순식간에 흠뻑 젖었고 그 안에 담긴 미래의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이 젖어가는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최 아저씨, 제발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재현이의 귀를 막으며 속삭이듯 간청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대형마트 면접 결과가 내일 나오고 의류공장도 이번 주에 연락 준다고 했어요. 아이 젖값이라도 제발요. 3개월이야 박미래. 3개월이나 밀렸어. 최 씨는 손가락을 들어 강조하며 소리쳤다. 마치 그 손가락으로 미래의 가슴을 찌르듯이. 내 은행 이자도 밀렸고 세세입자는 이미 내일 들어온다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거절했어. 그 애기 불쌍해서 참은 거지. 아이에 대한 언급에 미래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현이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최 씨의 고함과 미래에 떨리는 목소리를 느낀 듯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비 내리는 거리에 메아리 쳤고 행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미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이 세상 모든 굴욕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자존심만은 잃지 않으려 했다. 거리 건너편 검은색 제네시스 G8식 안에서 이성호는 그 모든 광경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까만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를 즉시 알아보았다. 43세의 성호는 놀라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린 엄마가 쫓겨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런 제기랄,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8만 원짜리 맞춤 양복의 넥타이를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힐끗 바라보았다. 손목 시계 위에 맺힌 물방울이 그의 양심을 찌르는 듯했다. 성호는 6개월 전까지 부산 최대 섬유공장 해동직물의 공장장이었다. 미래는 그곳에서 5년간 재봉사로 일했었다. 그녀는 최연소 핵심 기술자였고 회사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기 전까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다. 공장이 폐쇄되었을 때 미래는 임신 7개월이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미 그녀를 버리고 사라진 후였다. 성호는 손가락으로 습기 찬 창문을 두드리며 딜레마에 빠졌다. 차 밖으로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미래는 비틀거리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도 외롭고 처절해 보였다. 결국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적어도 이 아이는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미래는 목적 없이 걸었다. 세찬 빗속에서 그녀의 운동화는 금세 물에 젖어 촉촉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위를 짓밟았다. 재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져 이제는 그의 작은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이를 위한 따뜻한 우유도 마른 옷도 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카카오뱅크 앱이 열린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에는 잔액 7,650원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 돈으로는
영도구의 가장 싼 여관에서도 겨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뿐이었다. 미래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노숙자가 된다는 것, 그것도 어린 아기를 안고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아가, 울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포동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게 처마 아래로 미래는 몸을 숨겼다. 문 닫힌 분식집 앞이었다. 벽에 기대어 선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지하철역에서 밤을 보낼까? 아니면 24시간 패스트푸드점? 하지만 직원들이 경찰을 부르면 재현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박미래 씨?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미래는 쏘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다. 검은 우산 아래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센 정돈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성호 부장님? 미래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렸다. 성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다가 마치 자신이 무서운 존재라도 되는 양 멈추었다. 우산을 조금 기울여 미래와 재현이가 조금이라도 더 비를 피할 수 있게 했다. 맞아요. 저를 아직 기억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래가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미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해동직물의 기억은 여전히 쓰라렸다.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밀린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내던져졌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회사는 경영 악화라는 이유만 남긴 채 직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로 미래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괜찮아요. 미래는 애써 담담한 척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재현이를 감싸 안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냥 비 좀 그치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성호의 시선이 미래에 흠뻑 젖은 옷과 떨고 있는 재현이에게 향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다. 성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걱정과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 저기 있어요. 제발 태워드릴게요. 이 비를 맞고 있으면 아이가 폐렴에 걸릴 수도 있어요. 미래는 망설였다. 이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망친 회사의 관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재현이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기침 소리가 아이의 작은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요? 성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이상은 약속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 당신과 아이가 비를 맞지는 않을 겁니다. 성호의 제네시스 내부는 미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다. 고급차였지만 안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대시보드 위에는 작은 불상 장식이 놓여 있었다. 그는 히터를 최대로 올리고 뒷좌석에 담요를 꺼내 미래에게 건넸다. 아이부터 감싸세요. 열이 있어 보입니다. 미래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받아 재현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아이는 이제 지쳐 엄마의 품에서 작게 흐느끼고 있었다. 미래는 재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보았다. 불길하게 뜨거웠다. 저기 약국에 들러도 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해열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호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근처 당직 약국으로 가겠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동안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미래는 창밖으로 흐르는 부산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넌사인들이 물에 번져 춤추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당신을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성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제 건설자재 가게 위에 작은 원룸이 있어요. 원래는 창고로 썼지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미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왜라니요? 왜 저를 돕는 거죠?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해동직물 직원이 수백 명이었어요. 다들 길거리에 나앉았죠. 왜 하필 저인가요? 성호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박미래 씨가 우리 공장에서 가장 어린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임신 중이었죠.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래서요? 동정심 때문인가요? 미래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닙니다. 책임감 때문이죠. 성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해동직물이 문을 닫은 방식,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직원들에게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취약한 상황에 있던 분들에게요. 미래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와서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늦었다는 건 알아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늦은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요? 약국 앞에 차가 멈추었다. 성호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미래에게 건넸다. 해열제랑 필요한 것들 사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미래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자존심이 불타올랐다. 동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동정이 아닙니다. 성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자존심을 지킬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말에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돈을 받고 약국으로 향했다. 재현이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다. 약국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결심한 듯 했다. 타자마자 말했다. 오늘 밤만이에요. 내일 다른 곳을 찾을게요. 성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제 가게는 관관리 해변 근처에 있습니다. 성호 건설자재라고 써 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래는 재현이에게 해열제를 먹이며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엄마가 약속할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성호는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래가 알아채지 못한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 그가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성호 건설자재의 간판이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다. 건물은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2블록 떨어진 상가 건물이었다. 비에 젖은 시멘트 계단을 올라가며 미래는 아이를 더 단단히 감쌌다. 재현이는 해열제 덕분에 이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성호가 열쇠로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원룸이라고 했지만 그곳은 미래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작지만 깔끔한 주방, 소파 베드, 따뜻한 색조의 벽지, 그리고 작은 욕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공간의 깨끗함과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주 간단한 곳이지만 성호가 조명을 켜며 말했다. 노란빛이 공간을 따뜻하게 감쌌다. 당분간은 지낼만 할 겁니다. 미래는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탐색하듯 공간을 훑었다. 가구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빗방울 너머로 관간대교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평범한 창고와는 거리가 먼 누군가 정성을 들인 공간이었다. 화장실은 저쪽이고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식료품이 있습니다. 성호가 설명했다. 수건과 침구류는 저 서랍에요. 모두 새 것입니다. 미래는 몇 번이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성호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상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이토록 친절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6개월간은 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냥 창고라기엔 너무 원래는 제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일하는 동안 모실 공간으로 준비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결국 요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요. 미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갑자기 성호의 눈에서 인간적인 취약함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기업의 관리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하루 종일 쫓기듯 살아온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물론이죠. 뜨거운 물도 잘 나옵니다. 목욕을 하셔도 좋아요. 수건은 깨끗한 것으로 준비해뒀고 그는 문득 말을 멈추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아침 식사와 아이 분유를 사는데 쓰세요. 미래는 이번에도 거절하려 했지만 재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니 자존심보다 아이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러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미래 씨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일 이야기하죠. 오늘은 푹 쉬세요. 문이 닫히고 미래는 마침내 혼자가 되었다. 아니, 재현이와 둘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잠든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주변에 베개를 둘러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리고는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래는 숨을 들이켰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 흠뻑 젖은 머리카락,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이제 겨우 27살인데 그녀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이제 어쩌지 재현아, 그녀는 속삭였다. 뜨거운 물이 욕조를 채우기 시작하며 욕실에 김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미래는 마침내 모든 방어막을 내려놓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었다. 뜨거운 목욕을 마치고 미래는 서랍에서 찾은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분명 새 것이었지만 여성용 사이즈였다. 그녀는 의아했으나 더 이상 질문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욕실에서 나오자 재현이가 소파에서 뒤척이며 깨어나려는 기색을 보였다. 미래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배고프지? 우리 아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열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었다. 우유, 계란, 과일, 심지어 아기 요구르트까지. 미래는 눈물이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세심함이 왠지 더 가슴 아팠다. 재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자신도 간단히 토스트와 차를 준비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식사의 감각에 그녀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미래는 소파 베드를 펼쳐 아늑한 침대로 만들었다. 깨끗한 이불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재현이를 침대 중앙에 눕히고 그녀도 옆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우리 운이 좋았어, 재현아.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성호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다. 성호 건설자재, 대표 이성호라고 쓰여 있었다. 뒷면에는 휴대폰 번호가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미래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회사 폐쇄와 관련된 진실은 무엇일까? 미래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피로가 그녀를 압도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안전한 공간에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서히 의식을 놓아갔다. 새벽 5시, 미래는 작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래층 가게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공포에 사로잡혔으나 이내 그것이 영업 준비를 위한 소리임을 깨달았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먼 바다 위로 희미한 새벽빛이 보였다. 미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부산의 새벽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다. 비는 그쳤고 젖은 도로가 가로등 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다. 광안리 해변 쪽으로는 이른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 그녀도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었다. 창가에 서서 미래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봉제공장, 그곳에서 5년간의 성실한 노동, 그리고 임신, 전 남편 지훈과의 짧은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재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빚을 남기고 사라졌다. 경제적 압박을 견딜 수 없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미래는 문득 자신이 이 상황에 얼마나 익숙한지 깨달았다. 버려지는 것, 약속이 깨지는 것. 그녀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런 패턴의 반복이었다. 어린 시절 보육권, 양부모 가정에서의 방치, 지훈의 배신, 그리고 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쇄까지. 이번엔 달라야 해.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다. 재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해.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미래는 긴장하며 문을 바라보았다. 노크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미래는 재현이를 흘끗 보고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으로 향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자 성호가 서 있었다. 그는 어제의 비즈니스 정장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손에는 비닐봉지와 종이백이 들려 있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가게가 8시에 열어서 그 전에 들러봤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다. 아침 식사와 몇 가지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성호가 봉지를 내밀었다. 따뜻한 호떡과 어묵탕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는 종이백을 건넸다. 아기 옷과 기저귀입니다. 근처 마트에서 샀어요. 미래는 망설이다 봉지를 받았다. 호떡에서 올라오는 달콤한 향기에 그녀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어제 저녁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들어오시겠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어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미래는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계단 창문으로 스며들어 성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다. 어떤 제안인가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가게 출납원이 다쳤습니다. 성호가 설명했다. 박정숙 씨가 어제 저녁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어요. 최소 한 달은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당장 출납원이 필요합니다. 미래 씨가 관심 있으실지 해서요. 미래의 눈이 커졌다. 일자리. 그녀가 가장 절실히 원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의심이 즉시 솟아올랐다. 왜 하필 저인가요? 출납 경험도 없는데. 해동 직물에서 미래 씨의 인사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호가 대답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빠르게 배우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지금 당장 일이 필요한 분이잖아요. 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시혜를 받는 기분이 불편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상황이 아니었다. 재현이는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성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게 바로 제가 미래 씨를 생각한 이유입니다. 가게 뒤편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아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대형 건설자재 마트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 가게라 너무 바쁘지 않아요. 토요일 오전을 제외하면요. 아이를 돌보면서 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래는 말을 잃었다. 너무 완벽한 제안이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성호가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정당한 급여를 드릴 겁니다. 월 180만 원의 4대 보험 적용됩니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주말엔 격주로 토요일 반나절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아 보였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이 방은요, 그녀가 물었다. 일단 정착하실 때까지 머무르셔도 됩니다. 월세 없이요. 성호가 대답했다.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원하시는 곳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희망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호가 떠나자마자 미래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정의 홍수가 그녀를 덮쳤다. 안도감, 의심, 희망,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다. 엄마가 미쳤나 봐.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낯선 사람의 제안을 믿다니. 하지만 성호는 완전히 낯선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해동 직물에서 그를 멀리서나마 알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를 공정한 부장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미래는 천천히 일어나 호떡이 담긴 봉지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그녀는 종이백을 열어보았다. 재현이 크기에 맞는 아기 옷 몇 벌과 기저귀 한 팩, 그리고 아기 물티슈와 로션까지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필요한 것들을 챙긴 흔적이 역력했다. 재현아, 일어날 시간이야. 미래는 아직 자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깨어났다. 어제의 열은 많이 내린 듯했다. 재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함께 아침을 먹으며 미래는 계속해서 성호의 제안을 곱씹었다. 월 180만 원, 4대 보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머물 곳까지 너무 완벽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행운이 갑자기 찾아올 리가 없었다.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녀는 의심스럽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 지금 당장 그녀와 재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이었다. 일자리와 거처. 성호의 제안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했다. 아침 식사 후 미래는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아래층에서는 이미 가게가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다.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와 자재를 사고 트럭들이 배달을 위해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미래는 갑자기 휴대폰을 찾아 손을 뻗었다. 어제의 혼란 속에서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 기억났다. 다행히 배터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구글에 이성호 해동 직무를 검색했다. 몇 개의 기사가 나타났다. 대부분 6개월 전 공장 폐쇄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리다가 갑자기 멈췄다. 해동직물 이준호 회장 갑작스런 사망, 동생 이성호 새로운 행보 모색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날짜는 공장 폐쇄 직후였다. 미래는 기사를 열심히 읽었다. 해동직물 창업주의 장남인 준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성호가 가업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기사는 준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뭔가 이상해. 미래는 혼잣말을 했다. 준호의 사망과 공장 폐쇄 시기가 너무 가까웠다. 그리고 성호가 지금 단순한 건설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했다. 해동직물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는데 그 상속자가 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까? 그녀의 사색은 재현이의 웃음소리에 중단되었다. 아이는 호떡 부스러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은 의심할 시간이 아니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좋아, 재현아. 미래는 결심한 듯 말했다.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어.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재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일찍 일어나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옷장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몇 벌의 옷이 걸려 있었다. 새 것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정갈했다. 미래는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를 선택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랜만에 가벼운 화장도 했다. 어때, 재현아? 엄마 괜찮아 보여? 그녀는 아이를 향해 웃으며 물었다. 재현이는 그저 까르륵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다. 시계는 아침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래는 재현이를 안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성호 건설 자재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다양한 건설 자재들이 종류별로 정돈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카운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미래가 들어서자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오셨군요. 성호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반갑게 인사했다. 그는 오늘도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넥타이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여러분, 이쪽은 박미래 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게 출납을 담당하실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부분 미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장년층이었다. 이쪽은 김영숙 씨, 우리 가게의 베테랑이시죠. 성호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분은 최대현 씨, 배송 담당이십니다. 저쪽에 계신 분은 정태식 씨, 재고 관리를 맡고 계세요. 직원들은 미래와 재현이를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특히 영숙은 즉시 재현이에게 다가가 볼을 살짝 꼬집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귀여운 것, 몇 개월이에요? 11달이요. 미래가 수줍게 대답했다. 우리 손자랑 비슷한 나이네. 걱정 마요. 내가 가끔 봐줄게. 영숙이 친근하게 말했다. 미래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직장에서 싱글맘으로서 냉대받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런 반응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성호는 미래를 카운터로 안내했다. 시스템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POS기만 사용할 줄 알면 돼요. 그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단골이라 특별한 응대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미래를 가게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아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작은 놀이매트와 몇 개의 장난감, 심지어 아기 침대까지 어제 저녁에 준비했습니다. 성호가 말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래는 말문이 막혔다. 이 모든 배려가 너무 갑작스러웠다. 이렇게까지 왜요? 성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래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래 씨에게도.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어쨌든 준비가 되면 카운터로 오세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성호가 나간 후 미래는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지만 아늑했고 창문으로는 가게의 뒷마당이 보였다. 안전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재현이는 이미 놀이매트 위에서 즐겁게 장난감을 탐색하고 있었다. 미래는 몇 번이고 자신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 내몰렸었다. 그리고 지금은 일자리, 거처, 그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까지 갖게 되었다.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무서워.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가게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첫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미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카운터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의 첫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미래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새로운 업무에 적응했다. POS 시스템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정태식이 말한 대로 단골이었다. 그들은 미래와 재현이에게 금세 친숙해졌고 몇몇은 아이에게 사탕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영숙은 미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자주 재현이를 봐주겠다고 나섰고 점심시간에는 미래에게 집에서 싸온 반찬을 나눠주었다. 젊은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알아. 영숙은 그렇게 말하며 미래의 어깨를 토닥였다. 금요일 저녁, 가게가 문을 닫은 후 성호가 미래에게 다가왔다. 첫 주 어땠나요? 적응하기 힘들진 않았어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모두들 너무 친절하셔서 다행이네요. 성호가 미소 지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좀 바빠요. 오전만 일하고 오후엔 쉬는데 괜찮겠어요? 네, 물론이죠. 미래가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저기 이번 주 급여는 어떻게... 맞아요. 성호는 즉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주급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45만 원입니다. 나중에 월급으로 전환해도 괜찮고요. 미래는 봉투를 받으며 가슴이 뛰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는 돈이었다. 감사합니다. 성호는 그녀의 감정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했다.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봉투를 꼭 쥐고 재현이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아이는 이미 영숙이 준비한 작은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리고 2층 원룸으로 향했다. 그날 밤 재현이를 재우고 난 후 미래는 창가에 앉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광안대교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번 주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성호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타나 밤늦게까지 일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공정했고 손님들에게 정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특히 재현이를 바라볼 때면 더욱 그랬다. 미래는 지난주에 발견한 기사를 다시 떠올렸다. 성호의 형 준호가 갑자기 사망한 것,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동직물이 문을 닫은 것, 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녀의 생각은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다. 문을 열자 성호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거 내일 필요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새 유니폼이 들어 있었다. 성호 건설자재, 로고가 새겨진 단정한 남색 조끼였다. 직원들 모두 입어요. 내일은 원래 대형 세일이라 손님이 많거든요. 성호가 설명했다. 미래는 조끼를 들어보았다. 딱 그녀의 사이즈였다. 감사합니다. 내일 꼭 입을게요. 성호는 떠나려다 문득 멈추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미래 씨, 혹시... 네? 미래가 기다렸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문이 닫히고 미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성호가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녀는 창가로 돌아가 다시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미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새로운 삶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그녀는 불안한 밤을 보냈다. 토요일 아침, 미래는 예상대로 바쁜 하루를 맞이했다. 원래 세일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개점 전부터 건설업자들과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다. 미래는 새 유니폼을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카운터에 앉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성호가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들은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미래의 손은 쉴 새 없이 바빠졌다. 영숙은 재현이를 데리고 사무실에 있었고 정태식과 대현은 자재를 나르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미래는 사무실로 가서 재현이를 확인했다. 아이는 영숙이 가져온 장난감과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아이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영숙이 미래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첫 세일날인데 잘 견디셨네요. 미래는 감사히 물을 받아 마셨다. 정말 정신없었어요. 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오후 2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성호는 문을 닫았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미래 씨 첫 세일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자 미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매출 정산은 제가 할게요. 성호가 말했다. 모두들 일찍 퇴근하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미래는 재현이를 데리고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성호, 어디 있어? 나와봐.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다. 성호가 사무실에서 급히 나왔다.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박 반장님, 반장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박 반장이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 의사들 말로는 폐암 말기래.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 없는 사람이. 미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분명 해동직물의 직원이었을 것이다. 이게 다 그 공장 때문이야. 그렇지? 그 화학물질들. 박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자기 양심을 못 이겨 죽어버렸지만 넌 아직도 멀쩡히 장사하고 있구나. 성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다. 박 반장님,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6개월이나 지나서? 박 반장이 비웃었다. 우리 모두 속았어. 너희 형제가 알고도 숨겼던 거야. 그 독성 물질이 우리 모두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걸. 성호는 미래를 힐끔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미래 씨, 먼저 올라가세요. 이건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화학물질, 독성. 이것이 해동직물이 갑자기 문을 닫은 진짜 이유였던가. 박 반장은 갑자기 미래를 발견하고 시선을 고정했다. 아가씨도 해동직물 사람이지. 조심해. 자네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거야. 성호가 재빨리 다가가 박 반장의 팔을 잡았다. 제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치료비 문제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충격에 빠진 채 그들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도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일까? 더 끔찍한 생각이 그녀를 덮쳤다. 재현이는? 그녀가 임신 중이었을 때 그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박 반장과의 대화가 끝나고 사무실 문이 열릴 때까지 거의 1시간이 지났다. 미래는 그동안 재현이와 함께 2층 원룸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이어졌다. 미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다. 성호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보였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미래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성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앞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아까 그 일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인가요? 미래가 곧바로 물었다. 해동직물에 독성 물질이 있었다고요?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훨씬 복잡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수입하던 염색 약품 중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공급업체가 원가 절감을 위해 성분을 바꾼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몇몇 직원들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갑자기 닫은 거군요. 미래가 중얼거렸다. 그건 형의 결정이었어요. 성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준호 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 회사 평판,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형은 모든 것을 덮고 공장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형은 미래가 말을 이었다. 자살했어요. 성호가 고통스럽게 말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다가 견디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미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도 위험한가요? 저는 재봉부에서 일했지만 아닙니다.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염색부 직원들만 직접적인 노출이 있었어요. 재봉부는 다른 건물에 있었고 미래 씨는 임신으로 인해 마지막 달에는 휴직 상태였잖아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미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성호는 검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미래 씨와 아이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예약증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종합검진센터예요.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내일 예약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미래는 놀라서 봉투를 바라보았다. 부산대병원은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였다. 이렇게까지 제발 받아주세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미래 씨와 재현이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미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예약증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현금도 들어있었다. 이건 뭔가요? 검진 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요. 성호가 말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자선이 아니라 제 책임이니까요. 미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분노, 두려움, 불안.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성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알겠어요. 미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검진을 받을게요.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진실을 알려주셔야 해요. 해동 직물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를 내쫓았는지.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재현이를 데리고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성호가 제공한 택시 비용으로 편하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종합검진센터는 병원 신관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안내데스크에 미래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즉시 특별 예약임을 인지하고 그녀를 VIP실로 안내했다.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미래는 호화로운 검진실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음 3시간 동안 미래와 재현이는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지어 특수 중금속 검사까지. 의사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미래는 어떤 의문을 읽을 수 있었다. 왜 이런 특별 검사가 필요한지 그들도 궁금해하는 듯했다. 박미래 씨?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한 중년 의사가 그녀를 진료실로 불렀다. 명찰에는 김동현 과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네. 미래는 재현이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다. 일단 예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최종 결과는 3일 후에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미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아이도 괜찮은가요? 네, 아이도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검사를 요청하신 이유가?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전 해동 직물에서 일했었어요. 최근에 일부 직원들이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서. 김 과장의 표정이 변했다. 해동 직물이요? 그렇군요. 최근에 몇몇 사례를 보았습니다. 특히 염색부 근무자들 중에 제가 위험할까요? 미래가 불안하게 물었다. 재봉부셨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직접적인 노출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 과장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처럼 철저하게 매번 할 필요는 없고 기본 검사로도 충분할 겁니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미래는 예상치 못하게 성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미래가 놀라서 물었다. 성호는 일어서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결과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둘 다 이상 없대요. 미래가 대답했다. 최종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대요. 성호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다. 정말 다행이네요. 점심 같이 하실래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향했다. 미래는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을 고급 식당에 들어서며 어색함을 느꼈다. 개인실로 안내된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재현이는 직원이 가져다준 아이용 의자에 앉았다.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데요? 미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해동직물 사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인데요? 미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다. 해동직물의 기술과 노하우를 살려서,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미래 씨에게 생산 관리자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미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생산 관리자라니? 그녀는 단순한 재봉사였을 뿐인데.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미래 씨는 해동에서 최연소 숙련공이었어요. 기술적인 눈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죠. 성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무엇보다 미래 씨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성호는 그의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는 소규모 프리미엄 공장. 초기에는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왜 저인가요? 미래가 마침내 물었다. 정말 저를 신뢰해서인가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가요? 성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둘 다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래는 손에 든 명함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성호 대표이사, 해봄 에코텍스타일이라고 새겨진 검은색 고급 명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전 성호가 건넨 것이었다. 그는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미래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성호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큰 결정이에요. 성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금 미래는 광안리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재현이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가을의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렸다. 생산 관리자, 그녀 같은 사람에게는 꿈 같은 자리였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보육원 출신 여성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그녀에게 그런 일을 맡길 만한 능력이 있을까? 게다가 성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현아. 그녀는 잠든 아들에게 속삭였다. 해변 옆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주문했다. 그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검은 수첩을 꺼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항상 장단점을 적어보곤 했다. 장점, 더 나은 급여, 경력 개발, 재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환경, 성호의 지원. 단점, 경험 부족, 책임의 무게, 성호에 대한 불신, 해동직물의 그림자. 수첩을 내려놓고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그녀의 몸을 데웠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미래는 휴대폰을 꺼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숙은 이미 그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언니, 상담 좀 해도 될까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영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미래는 성호의 제안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영숙은 조용히 들어주다가 신중하게 말했다. 성호 사장님은 좋은 사람이야. 해동직물 사태 이후로 많이 괴로워했어. 그의 형이 그렇게 된 것도 충격이었고. 영숙이 말했다. 하지만 네가 불안한 것도 이해해. 큰 결정이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재봉사였을 뿐인데. 미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미래야, 너는 네 생각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해동에서 널 봤어. 너는 항상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냈지. 그런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미래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용기를 내야 할 때인가 보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향하는 길. 미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광안대교가 서서히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다리의 화려한 조명이 밤바다에 반사되어 마치 꿈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빛이 켜지는 것 같았다.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다. 항상 혼자의 힘으로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되는 때인지도 몰랐다. 성호의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었다. 결정했어, 재현아. 미래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이번에는 도전해볼게. 이틀 후 미래는 성호에게 제안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그녀를 새 공장 부지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미래가 건설자재 가게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박미래 씨? 낯선 중년 남성이 가게로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불안감을 주었다. 네, 저인데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강태영입니다. 해동그룹 법무팀장이었죠.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래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가게 뒤편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강태영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성호 씨가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씨를 채용했다고요. 어떻게 아셨죠? 미래가 경계하며 물었다. 해동그룹 내부에는 아직도 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태영이 작게 웃었다. 미래 씨, 정말 그 일을 맡으실 건가요? 이성호라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호는 자기 형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준호 회장님은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공식 발표일 뿐이죠. 미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무슨 소리예요? 해동직물의 독성 물질 사건, 성호 씨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강태영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묻어났다. 이익 때문이었겠죠. 그 물질로 원가를 30% 절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성호 씨는 미래가 항변하려 했지만 강태영이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이준호 회장님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즉시 공장을 폐쇄하고 모든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보상, 치료, 공개 사과, 모든 것을 준비했죠. 강태영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하지만 성호는 반대했어요. 그건 회사를 망하게 할 거라고. 형제 간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그날 밤 이준호 회장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미래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래 찾아온 거고요. 강태영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성호가 갑자기 해동그룹의 모든 자산을 포기하고 작은 건설 자재 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책감? 아니면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미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성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강태영의 주장과 너무 달랐다. 왜 저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고하려고요. 강태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미래 씨와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성호는 자기 비밀이 드러날까봐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희를 도와줬어요. 집도 일자리도 주고. 미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게 바로 수상한 점이죠. 왜 하필 당신인가요? 수백 명의 해고된 직원 중에서요. 강태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혹시 미래 씨가 뭔가 알고 있거나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가까이 두는 건 아닐까요? 강태영은 일어서며 작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해동직물의 내부 문서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정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미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USB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녀가 지금까지 알아온 성호와 강태영이 묘사한 성호는 완전히 달랐다. 엄마, 재현이의 즐거운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아이는 영숙이 사준 작은 장난감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미래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꼭 진실을 알아낼게. 미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영의 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USB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낡은 노트북은 몇 달 전 고장나서 팔아버린 상태였다. 결국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재현이를 데리고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PC방은 거의 비어 있었다. 미래는 구석자리에 앉아 USB를 연결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폴더가 있었다. 화학공급업체 계약서, 직원 의료 보고서, 내부 회의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열었다. 대부분은 복잡한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문서였지만 몇몇 이메일과 메모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성호, 이준호, 2024년 3월 12일, 형, 새 공급업체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일부 성분이 변경된다고 하지만 규제 기준은 모두 통과했다고 합니다. 승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메모, 2024년 5월 28일, 염색부 직원 3명 호흡기 이상 증상 보고, 임시 휴가 조치, 의료 검진 결과 대기 중, 대외비 유지 필수, 이준호 이성호 2024년 6월 15일, 성호야, 상황이 심각하다. 의사들이 우리 염료가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어.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공개 사과해야 해. 영향받은 직원들에게 보상하고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 이메일이 보내진 날짜는 이준호가 사망한 바로 전날이었다. 미래는 충격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성호는 정말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왜 그녀와 재현이에게 이토록 친절하게 대했을까? 더 찾아보던 중 그녀는 직원 특별 관찰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 파일을 열자 그녀의 이름이 목록 맨 위에 있었다. 박미래, 재봉부, 특별 관찰 대상 노출 여부, 확인 필요 특이사항, 임신 상태로 퇴사, 태아 영향 가능성 있음, 조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이성호 부사장 직접 관리. 이럴 수가. 미래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렇다면 성호가 그녀를 찾아내 도움을 준 것은 순전히 감시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정말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더 많은 파일을 살펴보던 중 이준호 사망조사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경찰 보고서와 부검 결과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었지만 이준호의 개인 의사가 작성한 메모에는 의문점이 제기되어 있었다. 환자는 정기검진에서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매우 의심스러움. 독성학 검사 권고했으나 가족이 거부. 뒤이어 폴더에는 이준호의 유서로 추정되는 편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원본이 아닌 사진이었고 글씨체가 어색하게 보였다. 위조된 것일까? 미래는 뒤로 물러나 앉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태영이 조작한 것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호였다. 미래씨 어디 계세요? 새 공장 부지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친절했다. 아, 네. 미래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재현이가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아서.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기다릴게요. 성호가 이해심 있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미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계속 성호를 믿고 새 일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강태영의 경고를 따라 모든 관계를 끊을 것인가? 미래는 USB의 내용을 휴대폰으로 몇 장면 촬영한 후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재현이를 품에 안고 PC방을 나서며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겠어. 새 공장 부지는 부산 강서구의 한적한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한때 의류공장이었던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었고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붙은 기계들이 이미 설치되고 있었다. 성호는 뿌듯한 표정으로 미래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재단실이고 저쪽이 봉제실이 될 거예요. 모든 공정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설계했죠. 성호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천연 염료만 사용할 예정이고 환기 시스템도 최고급으로 설치했습니다. 미래는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주변을 살피며 의심스러운 점을 찾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진심일까? 아니면 정교한 위장일까? 여기가 당신 사무실이 될 곳이에요. 성호가 밝은 창문이 있는 깔끔한 방을 가리켰다. 옆에는 아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했고요.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미래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왜 하시는 건가요, 성호 씨? 정말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말을 흐렸다. 성호의 표정이 흔들렸다. 무슨 뜻이죠? 해동직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미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이 처음부터 그 화학물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형님의 죽음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지.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미래를 바라보았다.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예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와 재현이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적절하지 않네요. 나가서 얘기할까요? 그들은 공장 뒤편의 조용한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벤치에 앉았다. 재현이는 미래의 무릎에 앉아 주변의 나무잎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네, 일부는 사실입니다. 성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처음에 그 화학물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공급업체는 모든 안전기준을 통과했다고 보증했죠.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다. 몇 달 후 직원들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준호 형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화학물질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공장을 닫고 모든 것을 공개하려 했다는 거죠. 미래가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 직원들을 보상하려 했죠. 하지만 당신은 반대했어요. 미래가 차갑게 말했다. 아니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형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반대한 건 이사회였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회장님과. 강태영? 미래가 불현듯 내뱉었다. 성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죠?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말하더군요.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다.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지금도 저를 파괴하려 하고 있으니까요. 왜요? 강태영은 형과 제가 회사를 개혁하려 했을 때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모든 문제를 은폐하고 싶어 했죠. 심지어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의 사망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미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정말 살해당한 건가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였지만 형은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형은 저에게 전화해서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요. 다음날 모든 것을 공개할 거라고.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증명할 수 있나요? 성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녹음이에요. 형은 항상 중요한 통화를 녹음했거든요. 성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정적 후 이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성호야, 지금 회사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를 찾았어. 강태영이 우리 몰래 그 화학물질 공급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 그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가 절감을 위해 계속 사용하기로 한 거야. 내일 이사회에서 이 문서를 공개할 거야. 너도 조심해. 강태영은 위험한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할게. 녹음이 끝나고 미래는 충격에 빠진 채 앉아 있었다. 이준호의 목소리에서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다. 이 녹음을 경찰에 제출했나요? 미래가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형의 사망 후 그 서류는 사라졌고 녹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죠. 게다가 강태영은 해동그룹 내에서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 검찰, 정치권까지. 그럼 왜 이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해동그룹의 후계자였잖아요. 성호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형이 죽은 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룹을 떠나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돕기 시작했죠. 그게 제가 형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미래는 혼란스러웠다. 성호의 이야기는 진실처럼 들렸지만 강태영이 보여준 증거도 무시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직원 관찰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미래가 갑자기 말했다. 당신이 저를 특별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더군요. 성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 명단을 어떻게 보셨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도운 진짜 이유가 뭐죠? 정말 감시하기 위해서였나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명단은 형이 만든 거예요. 잠재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임신 중이었던 당신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특별한 케이스라뇨? 당신은 재봉부에 있었지만 가끔 염색부로 샘플을 가지러 갔었죠. 그래서 형은 당신과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미래는 깊게 생각에 잠겼다. 성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다.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호가 말했다. 해동그룹 본사 지하 금고에 백업 서버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내부 통신과 문서가 저장되어 있죠. 형이 찾았던 서류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한다는 거죠? 당신은 이미 그룹을 떠났잖아요. 제게 아직 몇몇 협력자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죠.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래는 결단력 있게 일어섰다. 같이 가요. 뭐라고요? 성호가 놀라서 물었다. 너무 위험해요. 게다가 재현이도 있잖아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재현이를 영숙 언니에게 맡길게요. 미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와 제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성호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늘 밤에 가죠. 하지만 제 지시를 정확히 따라주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미래는 재현이를 안고 공장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큰 위험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불안감도 느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강태영이었다. 미래는 전화를 거절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성호를 믿지 마세요.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내일 아침 8시 광안리 카페 바다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미래는 메시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녀의 직감은 성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든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끝까지 가보자. 그녀는 결심했다. 밤 11시 미래는 검은색 옷을 입고 성호의 채에 올랐다. 재현이는 이미 영숙의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영숙은 별다른 질문 없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가끔은 젊은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라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긴장돼요. 미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아직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당신 혼자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요. 미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가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만 제 인생을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해동그룹 본사는 부산 중심부의 화려한 고층 빌딩이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몇몇 층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초과 근무는 한국 기업 문화의 일부였다. 성호는 건물 뒤편에 어두운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김 과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IT 부서 책임자고 형의 오랜 친구였어요. 건물 지하 출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한 김 과장은 50대 초반의 신경질적인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경비원이 30분마다 순찰을 돌거든요. 다음 순찰까지 25분 있어요. 그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보안카드로 여러 문을 통과한 후 마침내 서버실에 도착했다. 차가운 공기와 기계 소리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저기 백업 서버예요. 김 과장이 구석에 있는 캐비닛을 가리켰다. 필요한 자료를 찾는 동안 밖에서 지켜볼게요. 성호는 서버에 접속하여 신속하게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미래는 그의 옆에 서서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수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여기 있어요. 성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화학물질 공급 계약서. 그들은 함께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동직물과 중국 화학회사 간의 비밀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 성분 사용 승인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서명란에는 강태영의 이름이 있었다. 이준호나 성호의 서명은 없었다. 봐요, 강태영이 우리 몰래 이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형이 말했던 증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파일을 검색했다. 이준호의 마지막 이메일들, 직원 건강 보고서, 그리고 마침내 이준호의 사망 당일 녹화된 CCTV 영상. 이건
미래가 숨을 들이켰다. 영상에는 이준호의 사무실이 보였다. 늦은 밤 강태영이 사무실에 들어와 이준호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음성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몸짓은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준호가 어떤 서류를 들고 소리치는 듯했고 강태영은 그것을 빼앗으려 했다. 갑자기 영상이 멈추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다. 이상해요. 성호가 중얼거렸다. 나머지 영상은 어디 갔지? 그때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경비원이 일찍 돌아왔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성호는 재빨리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다.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가져가죠. 그들은 서둘러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 과장은 그들을 비상 출구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가세요.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돼요. 비상 출구를 통해 달려나오는 순간 미래는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거기 서요. 그들은 천천히 돌아섰다. 강태영이 두 명의 경비원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군요, 이성호 씨. 그리고 박미래 씨도. 강태영이 말했다.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끼리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성호는 미래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서며 대답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강태영 씨. 우린 모든 증거를 찾았어요. 강태영의 웃음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쳤다. 증거? 당신이 가진 건 조작된 파일들일 뿐이에요. 내가 미래 씨에게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미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진짜 거짓말쟁이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강태영이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둘을 내 사무실로 데려오세요. 강태영의 사무실은 해동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다.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창업주와의 사진들. 모든 것이 그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미래와 성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두 경비원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강태영은 위스키를 따르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USB를 내놓으세요, 성호 씨. 그가 손을 내밀었다. 성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파일 복사본이 여러 곳에 있어요. 강태영은 코웃음을 쳤다. 당신의 고집은 형을 닮았군요. 이준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래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강태영은 잠시 미래를 응시하더니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다. 당신, 꽤 용기 있는 여자군요. 좋아요. 어차피 이 방에서 나가실 수 없으니 진실을 알려드리죠.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삼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준호는 이상주의자였어요. 세상이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비즈니스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현근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에요. 성호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옳은 일? 강태영이 비웃었다. 직원 몇 명의 건강 문제 때문에 수천억 원의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이준호는 해동그룹을 파산시킬 뻔했어요. 나는 그저 회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형을 살해한 거군요. 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영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살해라니 심한 말이네요. 이준호와 나는 대화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죠. 자연적인 심장마비였어요. 거짓말. 성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경비원이 그의 어깨를 강제로 눌렀다. 앉아요. 강태영이 명령했다. 이준호의 죽음은 불행한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해동그룹은 살아남았죠. 화학물질 문제는 조용히 처리됐고 공장은 깔끔하게 폐쇄됐습니다. 미래는 분노에 떨고 있었다.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고요? 박 반장의 아내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강태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불행한 희생이죠. 하지만 그건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미래가 속삭였다. 현실주의자일 뿐이에요. 강태영이 대답했다. 자,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둘 다 조용히 이 일을 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거나.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다. 여러 명의 경찰과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들어왔다. 강태영 씨, 당신을 기업 비리, 증거 인멸, 그리고 이준호 회장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선두에 선 형사가 말했다. 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전부 녹음됐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방금 당신의 자백이요. 미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보았다. 성호는 자신의 넥타이핀을 가리켰다. 녹음기예요.
김 과장이 주었죠. 그는 형의 죽음 이후 계속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경찰이 강태영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그는 성호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보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해동그룹은 내 손아귀에 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 말대로 이준호 회장님은 이상주의자였어요. 성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었어요. 그 서류들은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미래와 성호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건물을 나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빛이 부산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끝난 건가요? 미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물었다. 성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해동직물의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요. 미래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1년 후 봄꽃이 만발한 5월의 어느 날, 이음 에코텍스타일의 개업식이 열렸다. 부산 강서구의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환경 친화적 섬유 제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 작은 회사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미래는 긴장된 표정으로 단상에 섰다. 생산 책임자로서 개업식 연설을 맡게 된 것이다. 그녀 옆에는 2살이 된 재현이가 새 정장을 입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여러분, 이음의 개업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우리의 이름 이음은 있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준호 회장님의 유지를 잇는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박 반장이 보였다. 그의 아내는 여전히 투병 중이었지만 해동그룹의 전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의료 지원이 시작된 후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영숙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음의 직원 복지 담당자였다. 저희 이음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가 계속했다. 우리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제조 과정을 통해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상 옆에서 성호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년간 그는 이준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해동그룹의 부패를 폭로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법정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강태영은 이미 구속 상태였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감정에 약간 떨렸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더 정직하고 더 공정하고 더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요.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래는 재현이의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성호가 그녀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다. 완벽한 연설이었어요.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미래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업식 후 미래는 재현이를 데리고 회사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이준호를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 영웅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성호가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형이 이걸 볼 수 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당신 형님은 용기 있는 분이었군요. 미래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요. 성호는 미래의 눈을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 함께 진실을 찾아 싸우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미래 씨, 우리가 이 회사의 이름처럼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현이와 함께 가족으로요. 미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그녀에게 누군가와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두렵고도 설렌 가능성이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열려 있어요. 성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미래는 재현이를 안아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맑은 하늘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녀와 재현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엄마, 저기 봐. 재현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봄비 후의 무지개네. 성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희망의 상징이죠. 미래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거야. 끝.